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미니멀 라이프가 좋다는 건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현대인은 몽골인들보다 1000배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산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 있는 물건들이 전부 내가 쓰고 있는 물건들인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그리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이런 물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이 책의 저자는 50부터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뺄 것과 더할 것을 구분할 줄만 알면 50 이후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요. 이 책에는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반면 꼭 챙겨야 하는 물건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실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 책은 50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달라져야 할 생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깊게 새겨들어야 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딴 건 몰라도 칫솔에는 거금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이 책에서 나오는 칫솔을 찾아보는 등 책에서 말하는 꼭 신경 써야 하는 아이템들을 다 찾아보고 영상의 제품 정보를 연동해 놓았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살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같이 읽어보시죠.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이다. 필자는 가정 방문 복지사로 일할 때 방문한 집에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들이 너무도 많아서 놀랐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을 둘러싸여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 위만을 공간 삼아 생활한다.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을 세는 편이 더 빠를 정도였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 무관하다. 나이 또한 전혀 상관없었다. 몽골 유목민들이 소유하는 물건과 선진국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이 소유하는 물건을 비교해보면 후자 쪽이 무려 1000배나 많다고 한다. 이른바 성숙한 소비사회 속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을 갖추고 산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의 갈증을 느끼고 사들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첫째,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이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둔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헌 것이나 고장난 것을 버리기 아까워 처박아 둔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둔다. 흔히 버리긴 아깝다고들 말한다. 버리지 않고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는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르게 되고 내 일상을 난섭하게 만든다. 그러니 버려서 아까운 게 아니라 버려야 비로소 개운해지는 것이다. 50에는 50에 어울리는 물건들에 의지해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의외일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이다. 서랍장, 리빙박스, 책장의 용도별로 인덱스를 붙인 수납함, 냉장고를 환상적으로 정리해 줄 것 같은 온갖 칸막이와 용기들은 단언하건대 심플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사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이다. 뭐든 물건이 담길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냉장고가 점점 늘어나서 서너 대씩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스터리다. 냉장고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도 어느새 전부 다 꽉 차버리고 만다. 이곳은 한번 들어간 음식이 여간에서 다시 나오지 않는 곳, 흡사 블랙홀과도 같다. 수납 공간은 이렇듯 물건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마저 빨아들인다. 그뿐인가? 정작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 쉬어야 하는 공간까지 잡아먹는다.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을 다 채우게 된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물건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이다. 공간이 없으면 일찌감치 처분했어야 할 물건을 계속 품고 있다. 심지어 불필요한 물건을 수납하느라 불필요한 수납 도구와 가구를 산다. 그야말로 물건을 모시고 사는 지경이다. 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정리했다며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쓰라고 초대했다. 가보았더니 말 맞다나 현관에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같은 종류만 해도 수십 개씩이나 됐는데 우산만 해도 12개나 됐다. 왜 이렇게 많으냐고 물었더니 여기저기서 기념품이나 선물로 받았는데 처분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두었단다. 친구 도와주는 심정으로 우산 몇 개와 수십 장의 셔츠를 받아왔다. 물론 집안에 들여오진 않았다. 친구 대신 미련 없이 처분해 주었다. 일상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와중에 겉보기에 깔끔해 보인다는 이유로 새로이 수납 도구나 가구를 사고 싶은 욕망을 떨치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50부터 꼭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물건은 3가지뿐. 물건을 뺄셈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 그렇지 않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을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첫째, 속옷이다. 대중 목욕탕에 가보면 연배가 지긋한 분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지고 허름하고 변형된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몸매를 보정하기 위해 과도하게 조이는 속옷을 입는 모습도 본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의류이자 겉모습을 완성하는 뼈대와도 같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골라서는 소화하기 힘들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하고 옷을 입었을 때 라인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고른다. 필요하다면 전문 속옷 브랜드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를 찾을 필요도 있다. 속옷 개수는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한다. 이너 셔츠와 속바지의 경우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둘째, 수건이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이다. 답례품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다 모임에서도 시즌마다 찍어 나눠준다. 오히려 버리고 버려도 계속 쌓이는 게 수건이다. 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정하고 난 뒤에는 아예 수건 답례품은 받아오지 않는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감하면서 세안이나 목욕 후에 잘 삶아 좋은 냄새가 나는 뽀송뽀송한 수건이나
베스타월로 닦아내는 기분은 삶의 만족도를 한층 높여준다.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일반적으로 수건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스 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세면대나 싱크대에 두고 쓰는 핸드 타월은 10장가량이면 충분하다. 그 외에는 일절 필요하지 않다. 단 깨끗하게 세탁을 해도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셋째, 침구다. 요즘은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순면이나 린넨 제품을 깨끗이 삶아 사용한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는 좋은 천을 사서 봉지를 맡겨 사용하기도 한다. 몸에 닿는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개 커버는 2종을 번갈아 사용하는데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교체해준다. 겨울에 시트 위에 덮을 구스 이불이나 스프레드 역시 계절별로 2종이면 충분하다. 대부분 가정의 옷장 속에는 손님맞이 용도로 여러 장의 매트, 이불 등이 가득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부는 한 벌 정도면 충분하다. 더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침구 렌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여간에서는 그런 일조차 거의 생기지 않는다. 독립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이다. 가족 행사를 많이 치러야 하고 번번이 친척들이 와서 묵고 간다면 모를까. 사용하지도 않는 침구들을 두고 지낼 필요는 없다. 50이어서 더 유용한 물건은 바로 이것.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게 50 이후의 삶이다.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해 두어 어떠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첫째,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들자. 흔히 중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마다 분산시켜두면 중요한 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필자의 경우 정말 중요한 물건은 대여금고에 맡겨둔다. 하지만 일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일종의 인생 금고를 정해두고 그곳에 일목요연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특히 중요한 서류의 경우 내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 통장, 증권 관리증, 보험 증서, 연금 이력, 세금 관련 서류, 채권 채무 관련 서류, 영수증, 그 외에도 꼭 보관해 두어야 하는 서류들이나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의 보증서, 졸업증서, 자격증서 등을 한 곳에 모아둔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모바일로도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인생금고의 목적은 가족 누구라도 손쉽게 자산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필자의 경우 투명 비닐 포켓에 서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클리어 파일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다. 다른 수납 도구는 일절 사지 않지만 클리어 파일과 견출지만은 예외다. 포켓 하나에 한 가지 종류씩 분류해 넣어둔다. 포켓 우측에는 견출지로 분류 제목을 표시해 두어 찾기 쉽게 해두었다. 일례로 은행 관련 파일에는 통장 번호, 대여 금고 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적은 일람표를 동봉해 두었다. 가족 정보 파일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여권 번호, 운전면허증 사본 등 필요한 사항들을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 누구나 정보를 알 수 있다. 가게 관련, 업무 관련, 세금 및 확정신고 관련, 연금 관련 등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 두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해둔다. 이렇듯 인생 금고 하나에는 모든 주요 정보들이 다 들어있게 되면 방범상 위험하다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럴 경우 소형 금고를 비치하거나 은행 대여 금고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을 모아놓는다.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급박하게 대피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도 없는 급박한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속옷, 양말, 핸드타월, 슬리퍼 등 여분의 간단한 물품을 챙겨두고 현금과 비상용 배터리, 소형 라디오, 긴급 의약품 같은 비상용품을 넣어둔다. 흔히 생존 배낭이라고 불리는 피난 키트를 챙겨두어도 좋겠지만 값비싼 돈이 드는 준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50부터 물건 사는 법은 이렇게 다르다.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집안일은 한편으론 재밌기도 하지만 대체로 귀찮고 하기 싫다. 게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체력 소모가 현저히 달라진다. 공장을 가동할 때에도 부품 재고를 줄이고 공정을 최적화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전략적 경영이 중요하다. 집안일도 다르지 않다. 일종의 전략이 필요하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나만의 공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집안일의 부품인 온갖 물품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출발이다. 쓸모없는 부품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식재료 같은 재고는 시간이 흐르면 사용 가치가 제로가 되는 자원이다. 아니, 힘들어 버려야 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아이를 키울 때에는 워낙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시간도 부족해서 주말이면 대형 마트에 가서 대용량 물품을 잔뜩 사오곤 했다. 이렇게 잔뜩 사다 놓으면 왠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두었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해진다. 한번 장을 보는데 수십만 원은 너끈히 쓴다. 그런데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부족한 것 투성이다. 수입이 점점 적어지는 노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이런 뭉텅이 소비를 지속할 순 없는 노릇이다. 50이 되어 주거 공간을 작게 유지하기로 결심하면서 자연스레 대용량 제품을 구매하던 패턴은 바뀔 수밖에 없었다. 다용도실이나 식재료 팬트리 같은 것이 없다 보니 많이 사면 싸게 준다고 유혹하는 제품들을 사다가 쌓아둘 데가 없다. 그래서 자연스레 낱개로 사고 소포장으로 사고 이미 산 것을 다 쓰고 나서야 새 물품을 산다. 기본적으로 현대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점점 떨어지는 사회다 보니 점점 더 싸고 좋은 물건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잔뜩 사두었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다 쓰지 않게 되는 물품들의 종류는 세정용품부터 청소 도구까지 수없이 많다. 소비 패턴을 바꾸고 나니 생활비 지출이 현저히 줄었다.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는 물품들이 줄어드니까 어깨 한 곳을 짓누르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쾌감마저 든다. 쇼핑하는 데 드는 시간도 줄어든다. 어차피 사지 않을 코너에는 아예 들를 필요도 없다. 요리에 한창 열을 올릴 때에는 특이한 향신료 같은 것이 있으면 보이는 대로 수집하기도 했다. 잘 해먹지도 않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요리에 쓰는 값비싼 재료들이나 고가의 식기나 커트러리도 이제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럴 비용이면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대접받는 편이 훨씬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산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음식을 남기는 게 극도로 죄악시 되었다. 필자도 어렸을 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다. 그런데 이젠 난센스다. 물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버리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배가 부르거나 영양 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이다.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 과자, 과일을 먹을 배는 따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인 경향이 있다. 배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증후군의 식단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다.
단백질 식품이나 현미나 귀리, 보리 등 겉껍질이 포함된 곡물을 섞어 건강하게 지은 밥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놓고 디저트나 입가심 명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하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었으면 하는 습관이다. 때로 업무나 집안일에 치여서 밥을 차리기 싫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무방하다. 금방 나오고 값도 싼 데다 단백질도 들어있다. 매일 먹는다면 곤란하겠지만 가끔은 괜찮다. 여기에 우유, 채소, 과일을 곁들인다면 꽤 괜찮은 한 끼가 된다.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도 괜찮다. 저렴한 가격에 반찬이 여러 들어있고 요즘에는 염분도 많이 줄여서 나온다. 단 반찬 중에 육류를 가공한 소시지나 동그랑땡 같은 것은 지방분이 많이 들어가므로 채소나 생선 등을 고르는 편이 좋을 듯하다. 같은 값이면 내게 유익한 것을 잘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음식은 꼭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건강에 좋은 식사가 아니다 라는 말도 고루하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0부터는 과감히 거금을 투자해야 할 게 정말 칫솔이라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삶의 질이 풍요로운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 하나가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흔히 2080이라고 해서 20개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들 한다. 자신의 치아로 식사를 할 수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 또 자신의 치아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서 오는 즐거움 또한 크다. 따라서 치아를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치아가 빠지는 원인인 치주질환이나 치조농루증은 40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한다. 치주질환을 방치하면 치주농루증으로 진행되어 치아가 힘없이 쑥쑥 빠진다. 자신의 치아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다면 치과의사와 상담해 치주질환, 치조농루증, 충치를 바로바로 치료해야 한다. 참고로 초기 치주질환은 양치질만으로도 완벽히 치료할 수 있으니 치과의사에게 제대로 된 양치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자.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치과라면 당장 바꾸는 편이 낫다. 지금부터 필자가 치과에서 배운 양치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헤드 부분이 네모난 게 아니라 창끝처럼 생긴 칫솔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겨야 끝부분이 치아 사이에 들어가 치석을 잘 제거할 수 있다. 치간 칫솔도 사용해 치아 사이의 치석을 제거해준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소량의 치약을 묻힌 칫솔로 치아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철저하게 닦는다. 치아와 치아 사이뿐 아니라 잇몸과 치아 사이로 칫솔을 위아래로 훑어주면서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야 한다. 모든 치아를 이렇게 일일이 닦으려면 15분 이상 걸린다. 밥 먹고 나서 하는 양치질은 치약을 묻히지 않은 칫솔로 오염물을 제거한 후 따뜻한 물로 입안을 깨끗이 헹구어주는 정도만 해도 된다. 칫솔모가 벌어지면 칫솔 끝이 치아에 제대로 닿기 어려워 치석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 따라서 칫솔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환해준다. 흔히 나이가 들면 주름이나 기미 같은 얼굴 노화에 신경을 많이 쓰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관리 대상은 바로 치아다. 나이가 들어 치아가 지저분하거나 불량하면 매우 초라해 보인다. 게다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다. 필자는 충치 치료를 하고 떼웠던 치아가 4개 있었는데 결국 치과의사와 상담해서 반영구적인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로 했다. 순차적으로 치료해서 이제는 모두 교체했다. 치아 교정도 했다. 아래쪽 앞니 하나가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늘 신경이 쓰였다. 의사는 교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대했지만 내가 고집을 피웠더니 결국 해주었다. 1년에 걸쳐 치아를 교정했는데 지금은 하얗고 고른 치열에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며 지내고 있다.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은 과감히 버려라. 필자의 지인 중에 정말 옷을 못 입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큰맘 먹고 좋은 옷을 샀다고 했는데 웬일인지 그 옷을 입고 모임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다. 한 번은 집에 초대했기에 가보니 총각 시절 입었던 옷, 심지어 고등학생 때 입던 옷까지 옷장 몇 개가 전부 그의 옷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든 깔끔한 스타일로 바꿔주고 싶지만 옷을 버리기라도 할라 치면 불같이 화를 내는 통에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좀처럼 양복을 입을 일이 없는 직업이다 보니 편하다 못해 너절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서 아내 욕을 먹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여러 지인들이 합심해서 그를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러고는 남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가게 한 다음 아내들끼리 모여서 묵은 옷을 전부 정리해 처분해버렸다. 그는 얼마간 예전에 입던 옷들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쓰레기장이나 재활용 처리장으로 간 옷을 되찾아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 번이 어렵지 실천하고 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진다. 어느새 지인도 깔끔하고 단정한 새 패션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간간히 강연이나 TV 프로그램 패널 활동을 시작하면서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맨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추억이나 기억이 깃들어 있어서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 옷들이 있다. 내 경우도 집에 있을 때 자꾸만 목이 늘어지고 구멍이 난 낡은 티셔츠를 입으려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젊을 때는 그런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해도 젊은 패기로 받아들여진다. 심지어 레트로 패션이라고 해서 일부러 낡고 촌스러운 구제 제품을 구해 입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젊을 때의 얘기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허름한 옷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사회적 기회면에서든 패기면에서든 심리적 컨디션에서든 나이가 들면 점점 초라해진다. 여건상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해이해지고 늘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옷마저 허접하게 입으면 마음은 더욱 움츠러든다. 그러니 자꾸만 손이 가는 허름한 옷들이 있다면 과감히 처분하자.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안 입게 된다. 집에서도 가급적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복장으로 지내는 습관을 들인다. 그것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최소한의 예의다. 큰 돈 안 들이면서도 멋내는 50의 컬러 코디법. 나이가 들면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등 자연스레 얼굴색이 칙칙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중장년층이 어두운 색 옷을 입으면 얼굴색이 한층 더 생기 없어 보이게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밝은 색을 선호하게 되고 젊었을 때는 엄두도 내지 못하던 화려한 색의 옷까지 입게 된다. 물론 화사한 옷을 입으면 더 생기가 있어 보이고 활력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코디네이션이다. 전부 화려한 색 일색이면 서로 어울리게 조합해 입기 힘들고 유행을 쉽게 타기도 한다. 무엇보다 품격 있는 자리에 가야 할 때 혹은 장례식장 등에 가야 할 때 난감해진다. 중년의 무난한 기본 컬러는 무채색 계열이다. 화이트와 블랙, 코발트 블루, 브라운 등을 바탕색으로 삼으면 서로 어우러지게 옷을 연출하기 좋다. 신발이나 가방, 핸드백도 이러한 바탕색을 위주로 구성하면 우아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반짝이나 꽃무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을 추가하면 밋밋한 느낌을 덜 수 있다. 금색, 은색 등도 무채색의 연장선에서 시도할 수 있는 독특한 표현이 된다. 필자는 사실 중년 이후에 일부러 컬러 코디네이션을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바 있다. 당시에 가르치던 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싶다고 하기에 코치해주면서 나도 같이 공부를 해서 내친 김에 시험까지 보게 되었던 것이다. 컬러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옷의 이미지는 물론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이미지도 달라진다. 컬러를 조합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체적인 컬러를 메인 컬러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다. 이른바 톤온톤이라 부르는 방법이다. 앞서 말한 무채색 계열을 채도별로 어우러지게 코디하는 것이다.
검정이라면 회색이나 흰색을 조합하고 브라운이라면 베이지, 코발트 블루라면 하늘색을 조합한다.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분할 수도 있다. 반면 완전히 반대되는 컬러를 조합하는 대조 코디네이션도 있는데 실패하면 너무 요란스럽거나 품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조 코디네이션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옷 전체가 아니라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소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기본 컬러의 의상에다 포인트 컬러가 될 만한 소품을 곁들인다. 이렇게 하면 칙칙해 보이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우아한 기본 패션에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독특함을 덧붙일 수 있다. 한마디로 기본 컬러 의상 더하기 포인트 컬러 소품을 지향하면 실패 없이 우아하면서 개성 있는 중년 패션을 완성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옷을 컬러와 채도별로 행거에 걸어 보관하면 컬러 코디네이션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컬러가 있다. 또한 컬러는 명도, 채도, 톤 등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혼자서 자신에게 맞는 컬러 조합을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인터넷 등에 보면 컬러 샘플 모음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주로 어떤 컬러 조합을 즐겨 입는지, 또한 자신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컬러 조합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당신도 자신의 코디네이션이 주로 어떤 패턴인지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나이 들수록 가장 신경 써야 할 옷, 속옷에 대하여. 옷차림 중에서도 특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속옷이 볼썽사납게 훤히 비치거나 속옷 라인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꽉 끼는 브래지어 때문에 등살이 뭉쳐 고리진 모습, 팬티 라인이 조여서 그 밑으로 살이 삐죽 나와 있는 모습, 여름철 얇은 바지 밑으로 원색의 속옷이 적나라하게 비쳐 보이는 모습 등 잘못 입은 속옷이야말로 품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속옷 위로 살에 층이 생기거나 튀어나오는 현상은 비단 살이 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체형과 맞지 않는 속옷을 착용했거나 착용 방법을 몰라서 생겨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속옷 사이즈가 바뀌었는데도 젊었을 때 사이즈나 스타일 그대로를 고수하면 곤란하다. 체형에 따라 햄 라인이 없는 팬티, 등 밴드가 넓고 신축성이 좋은 스포츠 브라 등을 선택해서 살이 삐져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얇은 하의를 입을 때 속옷이 비치거나 라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바지 등을 챙겨 입도록 하자. 흔히 나이가 들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속옷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고로 갑작스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민망하게도 찢어지거나 더러운 속옷을 입고 있어 곤란했다는 식의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어떤 의미로 속옷은 인간으로서의 자존감과도 연결된다. 고무줄이 헐렁해지거나 너무 늘어져 버린 속옷, 레이스가 찢어지거나 민감한 부위가 오염된 속옷, 그런 것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입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일수록 오래된 속옷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기에 쓸데없이 속옷 개수가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청결해야 하고 또 다른 어떤 옷보다 예쁜 것을 입어야 한다. 예쁘다는 것은 디자인이 특별하고 값비싼 실크 원단 같은 걸로 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올이 풀리지 않고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은 깨끗한 속옷을 말한다. 어차피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고 생각해왔다면 오산이다. 남들이 아무도 몰라도 나 자신은 안다. 낡은 속옷을 계속해서 입는 것은 스스로를 아무렇지 않게 대우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스스로만 깨닫지 못할 뿐 어딘가에 틈이 생겨나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진정한 멋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